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슬픔을 먼저 표현해야 할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만큼 인생에 후회가 드는 일이 존재할까요? 저는 솔직한 말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물론 다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이라고들 표현하지만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고작 40대라 아직은 더 겪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겪은 일은 두 번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랍니다. 남의 편 장난으로 그렇게 불렀었는데 정말로 남의 편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그저 하나의 도구로 보고 돈으로만 생각했던 그 남의 편에게 제대로 엿을 먹여준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한테 잘했다고 좋은 결단력을 보여주었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부럽지 않게 자라온 것에 대해 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고 계셨었는데 공업용 페인트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풀 같은 것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죠. 공업용 페인트라 함은 우리가 아는 그런 페인트와는 다르게 배 같은 것에 쓰이는 방수용 페인트를 만드는 것인데 이게 또 설명하자면 복잡하긴 하거든요.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요. 아버지께서는 그 페인트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부재료들을 만드시고 계셨죠. 공장 규모 자체는 작은 편이긴 했지만 공업용 페인트에 들어가는 부재료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내실이 꽤 괜찮았어요. 물론 페인트 공장에서 수주를 주지 않으면 일거리가 없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꽤 굴곡이 있는 사업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 저랑 오빠가 아주 어릴 때부터 한 길만 탄탄하게 걸어오셨고 배합률 자체도 실패 공정이 없도록 무던히 노력해서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척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인물을 적자면 꼭 저희 부모님의 성함을 적었을 정도로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그런 아버지가 다치진 않을까 매일같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던 분이셨고 집안의 분위기를 항상 밝게 유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오빠를 챙겨주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다른데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집안 내실을 탄탄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셨죠. 어머니의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집은 대화가 부족해서 서로를 잘 모르고 이해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온 가족이 모여서 과일을 먹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요. 서로에게 상처받은 게 있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서로를 잘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내왔어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오빠가 하나 있다 보니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서로 어색해지고 감정 싸움을 하는 시간도 생겨날 수밖에 없었는데 현명한 부모님의 대처로 저희 남매는 사춘기가 지나자마자 다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꿈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리자고요. 가족끼리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고 결심을 했던 거죠. 그게 제 꿈이기도 했고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만나고 저희 어머니 같이 내면이 단단한 여자가 되자고 말이죠.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왜 하고 싶은지, 그게 왜 필요한지 스스로 목적의식을 찾고 부모님께 설명을 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하는 일 모든 것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제가 공부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살던 지역이 서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여기 계셨고 충분히 제가 살아온 동네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널려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아니었나 봐요.
조금 더 멀리 큰 동네에서 보고 배울 것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오빠가 저보다 공부도 훨씬 잘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빠는 군대를 포함해 대학 졸업까지 6년 반을 서울에서 지내다가 서울에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릴 때처럼 항상 붙어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은 없게 되었지만 오빠와 새언니와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조카들까지 생겨나면서 저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어머니 같이 내조를 하며 살겠다던 제 꿈은 제 나이가 32살이 되어서도 여전했거든요. 하지만 좁은 동네를 벗어나지 않다 보니까 확실히 만날 사람이 없긴 하더라고요. 이놈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이놈은 고등학교 동창이고 얘는 누구 친구고 전부 다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놈이 그놈이다 하는 걸 느끼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동네 옆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었고 그곳에 대기업 공장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 자체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인구들이 늘어나고 상가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살던 도시가 확 신도시로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옆 동네가 개발이 된 것인데 자연스럽게 저희 지역까지도 부동산 값이 올랐고 저희 아버지 공장 부지의 값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지게 된 거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공장 일을 평생 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고 그 공장 부지를 처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욕심이 날 법도 한데 늘 저와 오빠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아이, 내가 말이야, 공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만큼 재미난 일도 없고 사람 사는 것 같은 냄새를 풍기는 일도 없어. 나는 내 자식들이 내 공장을 물려받아서 내가 운영했던 것보다 더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내 나이도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그 정도 꿈은 키워봐도 되지 않겠니? 아버지 평생 소원이다. 우리 자식들이 내가 만든 공장을 물려받아서 일하는 거 말이야. 대대손손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희 남매가 공장을 물려받는다고 아버지만큼 열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느껴질까봐 무섭습니다. 아버지께서 조금 더 힘을 내주셔서 공장을 발전시켜 주셔야죠. 아버지 뜻을 이어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바로 공장 넘겨준다고 그랬냐. 나도 죽을 때까진 공장 일 계속해야지. 평생을 해온 일인데 거기다가 나는 당장 쉬고 싶은 마음도 없다. 너희들에게 지금 물려준다고 해봐야 일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큰애 너는 서울에 있는 회사도 다니고 있고 집도 거기에 있으니 지금 당장 공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말이야. 당연히 내가 자리를 제대로 잡고 난 다음에 물려줘야지. 그런 건 걱정하지도 말아라. 당연히 저는 연희에게 물려줄 거라 생각했는걸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좋아요. 평생 직장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연희야말로 이 공장을 물려받은 새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척척 잘하고 있고요. 아버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돕겠습니다. 연희에게 물려주라고? 그래도 공장 주인은 남자가 해야지. 내가 고지식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일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하는 게 낫지. 아니, 너무 편협한 생각 아니에요, 아버지? 요즘은 여자들도 충분히 사회생활하고 있고 1인분 이상 해낼 수 있어요. 저는 연희야말로 공장 주인이라 생각하는 걸요. 저는 실무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연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도 물론 연희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누구보다 공장 일에 대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남자가 주인인 거랑은 달라. 남자만이 해야 하는 일도 있는 법이다. 내가 다 운영해보고 생각한 거니까 너희들도 고민 좀 잘해봤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께서는 오빠를 공장 주인으로 점 찍어두고 오빠가 회사 생활을 적당히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큰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배에 들어가는 페인트 공장에 수주를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의 그런 의리 또는 통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빠가 공장 주인 자리에 오르는 것에 불만이나 반대 같은 건 없었고요. 저도 간이 작아서 아버지가 공장을 물려준다고 해도 제가 이걸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하고 벌벌 떨게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끼리는 문제없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저는 34살의 선을 봐서 불도저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불도저냐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붙였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도 결국 남편의 뒤가 없는 모습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만나 뵙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남편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대신 손주는 꼭 낳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었죠. 그 정도는 욕심을 부리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제가 생각한 100%의 꿈꾸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반 이상은 충족하는 결혼 생활을 했죠. 처가에 잘하는 남편, 잔소리가 별로 없는 시댁, 그리고 주말이면 꼭 부부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좋은 일만 가득할 순 없는 법 아니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탓이었을까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남편의 남동생이 부사관으로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시댁에서 저에게 조금 무리인 요구를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부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부담이 되는 일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둘째가 벌써 놀고 먹은 지 6개월째인데 어디 공장이라도 취직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가 워낙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 있으니까 어디라도 취직을 하라고 말을 했더니 이력서를 돌려도 대기업이니 뭐니 하면서 태짜리 놓는다지 뭐니. 아무래도 요즘은 공장이라는들 워낙 복지도 좋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면서 사원증까지 대기업 이름 찍혀서 나오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 저 혹시 사돈네 공장에 남는 자리 없니? 저희 아버지 공장이에요? 글쎄요. 아직 새 인원을 뽑는다는 말은 없는데. 저희 공장이 복지가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도 잘 나오고 해서 한번 일을 시작하면 그만두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아유, 그래도 사돈 총각인데 자리 하나는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겠니?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힘을 써준다면 내가 더 예뻐해 줄 수 있지 않겠어? 아,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은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 꼭이다. 그리고 이왕 말하는 거 우리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필도 팍팍 해주고 그러란 말이야. 채용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시키는 일은 또 엄청 잘하거든. 그런 장점을 팍팍 말해주란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요, 어머님. 어머님 댁에서 저희 공장까지 출퇴근이 왕복 2시간은 걸릴 텐데 정말 도련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거리가 멀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왜 안 되겠니? 왕복 2시간이면 몇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취직만 좀 힘써줘라. 취직만 하고 나면 절대로 불편한 일 안 만들 테니까 말이야. 솔직히 부대에서 일을 하는 건 부대 안에 집이 있으니까 출퇴근까지 얼마 걸리지도 않고 해서 편했을지 모르겠지만 전역 후에 6개월간 백수로 살다가 갑자기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되긴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이런 부탁을 하지 않으시다가 처음으로 하시는 거라 저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사돈 총각이라고 하니까 고민 끝에 한번 채용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없는 자리까지 일부러 만들어가면서 채용을 해주셨죠.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차에 안 된 시간이기도 했고 첫 아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시댁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도련님이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거리이다 보니까 아침에 8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게 버거웠나 봐요.
매일같이 지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첫 아이를 키우느라 육아휴직을 낸 상태라서 공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몰랐어요. 아버지께서도 일일이 지각을 가지고 말을 하기엔 사돈 총각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속으로만 불만을 가지고 도련님께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지각이 너무 잦은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하셨나 봐요. 지각이요? 집에서 1시간 거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와야 하는데 버스 한 번 놓치면 30분을 기다려야 하고요. 에이, 이 정도는 재량껏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말에 아버지께서 말을 하길 포기를 하신 거죠. 결국 매일같이 30분, 1시간 지각을 일삼으니까 우리 남편에게 말을 했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효도를 하겠다고 고분고분하게 굴던 우리 남편이 자기 동생 일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잔소리를 본인이 듣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장인어른이 우리 동생 맨날 지각한다고 나한테 한마디 하시는데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내 동생한테 내가 말을 해봤는데 거리도 거리고 버스가 30분에 한 번씩 있어서 한 대 놓치면 답이 없다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를 조금 해주실 수는 없는 건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뻔히 잘 알고 계시면서. 직장인이면 당연히 출근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하는 게 기본인 거 아니야? 아이, 그리고 지각을 할 것 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지. 10분이라도 일찍 나오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맨날 아슬아슬하게 버스 시간에 딱 맞춰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버스가 1, 2분이라도 일찍 도착을 하게 되면 놓치는 거 아니겠어? 도련님한테 당신이 잔소리를 좀 하든가. 도련님이 너무 학창시절 마인드를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물론 내 동생이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이 지각을 하는지 마는지 그걸 왜 내가 일일이 챙겨야 하냐는 거지. 나도 출퇴근하는 거 번거로운데 내가 동생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뭐 차라도 한 대 뽑아주고 말을 하라더라. 그래서 좀 고민되기도 하고 말이야. 어? 고민은 무슨 얼어 죽을 고민이야. 아니, 도련님 차를 왜 우리가 뽑아줘? 도련님이 스스로 돈 벌어서 뽑아야지. 그리고 전역할 때 퇴직금 같은 거 안 받아? 돈 좀 모으셨을 거 아니야. 대학도 포기하고 군대 들어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사관으로 일을 했으면 차 뽑을 돈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건 아니지. 내 동생이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는 나야 모르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장인어른 공장까지 30분도 안 걸리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할까? 방도 하나 남잖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차를 뽑아줄 필요도 없고 내 동생은 지각 안 해서 좋고 장인어른은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일석삼조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차를 왜 뽑아줘야 하는 거냐고. 그리고 여보, 우리 내년에 둘째 가지기로 했잖아. 둘째 쓸 방을 지금 도련님한테 드리자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내 의견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당신 멋대로 정하고 판단을 내려? 내가 뭘 또 혼자 정하고 그랬다고. 그리고 아직 뭐 둘째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둘째가 생긴다고 해도 어차피 애가 좀 클 동안은 우리 방에서 같이 재워야 하는 거 아니야? 방 하나 남겨두면 뭐 하나 싶어서 한 말이지. 도련님이 우리 아버지 공장에서 1, 2년만 일하고 그만둘 것도 아니잖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도련님이 나가겠어? 나는 도련님이 우리 집에 와서 지내는 거 절대 반대야. 그래도 제가 생각이 있으면 그동안 돈 모아서 자취라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집에서 나와서 살다 보면 나름 편한 맛도 느낄 거고 우리가 눈치 주면 알아서 자취하겠지. 도련님이 그런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지각 같은 것도 안 했을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친정 회사인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는 게 눈치 보는 사람이 할 행동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건 난 반대야. 불편해. 도련님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남자인데 내가 집에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겠어? 내 동생이 뭐 이상한 놈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 내 동생이 그런 놈 아닌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그러는 거야? 나는 당신이 이런 식으로 성급게 할 때마다 기분이 좀 상할 것 같아. 내 동생을 뭘로 보고. 오해가 아니라 도련님도 남자인데 내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지. 당신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게 편할 수 있겠어? 남편은 논점을 벗어나서 자기 동생을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실망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친오빠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는 법인데 도련님은 더 하지 않겠어요?
제가 100번을 이야기해도 남편 놈은 자기 동생은 그럴 놈이 아니다 하면서 딴소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도련님이 그럴 놈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거는 그거랑 별개인 이야기잖아요. 엄청나게 답답했죠. 결국은 시어머니께 호출까지 받았습니다. 예, 우리 첫째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도 하나 남고 우리 둘째가 맨날 지각해서 사돈어른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는데 너희 집에서 몇 년 지내다가 돈 벌어서 자취하는 거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언제까지 내가 아들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째 너희 집으로 좀 보내자.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저희 둘째 계획도 있고 도련님이랑 같이 살면 제가 불편해서 싫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죄가 있어서 도련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해요? 저는 싫다고 남편에게도 딱 잘라 말했어요. 세상에, 가족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들 좀 데리고 있어봐. 응?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아들들한테 시키기도 하고 예, 그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니? 막무가내로 말을 하는데 둘째 계획이 있어서 안 되겠다고 끝까지 거절을 했죠. 둘째라는 이야기에 시부모님도 좀 그러셨는지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나서 제가 둘째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도련님 출퇴근하는 게 힘들지 않겠냐고 돈 벌어서 자취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같이 지내라고 막무가내로 그냥 짐을 싸들려 저희 집으로 보내신 겁니다. 임신까지 한 마당에 거절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봐야 도련님이 불편하다 이거 하나였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어차피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거 밖에 안 하는 애라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련님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나 사람 불편하게 하던지 방에서 꼼짝을 안 하는데 집 빨래도 안 하고 먹은 그릇 설거지도 안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예상하긴 했지만 정말 제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까 짜증이 어찌나 나던지요. 결국 폭발해서 화를 내고 말았어요. 도련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도련님이 먹은 그릇은 스스로 정리를 해야죠. 제가 둘째까지 임신한 마당에 도련님 수발까지 들어야 해요? 제가 이러려고 도련님을 저희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께서 분명히 아들들 잘 써먹으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뒤치다꺼리만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있을 땐 엄마가 다 해줬는데. 형수, 어차피 형수 밥 먹은 거 정리할 때 내 꼭 가서 같이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 하시면 저도 우리 집 가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시댁이 무섭지도 않나. 기가 막혀. 지금 시부모님께 제가 잔소리한다고 이르겠다고 뭐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못된 것만 배웠을까. 도련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가 몇 갠데 빨래조차 스스로 안 해요. 그리고요, 방에 좀 환기 좀 시켜요. 저희 둘째 아이가 쓸 방인데 방에서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요. 형수, 지금 말 다 했어요? 호레비 냄새요? 와, 결혼 못했다고 너무 막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시네요. 그게 남자한테 얼마나 치명적인 소린데. 치명적인 소리라고요? 도련님이야말로 비약하지 말아요. 제가 언제 도련님이 결혼 못했다고 막말을 했어요? 도련님이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환기를 안 시키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러잖아요. 진짜 창문 여는 게 뭐가 어렵다고. 됐어요. 더럽고 치사해서 얼른 돈 모아서 나가든지 해야지. 제가 형수 눈치밥 먹어서 배가 다 부르겠네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닥 안 하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 일러 바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죠. 가뜩이나 임신해서 몸도 힘들고 감정도 오락가락 하는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내 동생은 원래 그런 애였다며 저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말을 하는데 오죽 답답하겠냐고요. 차라리 제가 없는 사람인 셈 치고 무시를 하는 게 빠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친정부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셨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도련님이랑 같이 산다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도련님 눈치를 좀 주시겠다고 주말에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이랑 도련님이랑 둘 다 예고도 없이 친정부모님이 찾아오시니까 많이 당황스러워했죠. 저희 어머니께서 일부러 잔소리를 하셨어요. 집안 꼬라지가 왜 이러는 거야?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설마 임신한 우리 딸 시켜먹는 건 아니죠? 오늘 온 김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대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네.
사위랑 사돈 총각도 저 도와주실 거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이불 빨래부터 시작해서 집안 환기 싹 하고 청소기에 정리해 하나하나 남편이랑 도련님을 시켜 먹었어요. 저는 정말 손 하나 까닥 못하게 하시는데 청소하는 남편이랑 도련님을 보면서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이니까 남편이랑 도련님도 입은 대빨 나왔지만 어쩔 수 있겠나요? 시키는 대로 꼼짝없이 해야만 했죠.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대청소는 오후 6시가 되어서 끝이 났고 짜장면까지 시켜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희 부모님께서 제 앞에 탕수육이며 군만두며 갖다 주시는데 남편이랑 도련님 아무 소리 못하고 눈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과 도련님한테 앞으로도 이렇게 청소하고 살면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나시니 남편이랑 도련님 둘 다 녹초가 되어서 초저녁부터 잠에 들더라고요. 집안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깨달았겠죠. 그렇게 지지고 볶고 살다가 둘째 아이도 무사히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도련님도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더 정신이 없고 도련님도 밤낮 구별 없이 우는 아이 울음소리에 지친 건지 독립선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세삼창했죠. 남편은 서운해했습니다. 당신은 내 동생은 무슨 짐짝 취급을 하는 거야? 만세상창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도 모르고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그동안 도련님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얼마나 불편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은 내 마음도 모르는 거야? 아유 정말 이럴 때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실감해. 그래봐야 1년 조금 안 되게 같이 살았는데 그동안 붙은 정도 없어? 아이고 당신이야 편했을지 몰라도 나는 임신한 몸으로 도련님 수발까지 들었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 남편은 저에게 실망을 했다는 미친 소리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했죠. 눈엣가시나 다름없던 도련님을 떨쳐버리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남편이 서운해하면서 시댁에 일러 바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시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서운하다면서 도련님이 혼자 나가 살면서 얼마나 외롭겠냐고 저한테 자주 좀 들여다보고 먹을 것도 해주고 하라는데 처음에 시댁길에는 신경 쓸 거 하나 없다고 저랑 남편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시부모님은 어디로 간 건가 진심으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며느리를 무슨 종처럼 생각하는 건지 제가 도련님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애 둘 키우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도련님을 신경 써야 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지지고 볶고가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저희 친정오빠에게 큰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서울 생활에 열심인 줄 알았던 친정오빠가 일에만 너무 집중을 했던 건지 뭔지 새언니가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이혼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오빠는 정말 진심으로 힘들어했고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일도 그만두고 내려온 것이라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저랑 워낙 사이가 좋았던 오빠였기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었고 저희 친정엄마께서도 많이 늙어서 오빠를 일일이 돌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었죠. 새언니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거고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서 오빠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내려온 거라 육아도 많이 서툴렀고요. 물론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애들보다야 훨씬 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빠나 친정엄마가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또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부재감이 아이들에게도 상당히 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친정오빠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차피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겠다. 자주 친정집에 찾아가서 아이들도 같이 봐주고 조카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죠. 오빠에게 개인적으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본인만의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어요. 친정엄마께서 평일에 문화센터 같은 곳을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운동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빠가 점심을 혼자 챙겨 먹어야 하는 일이 많았는데 제가 또 동생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맛있는 걸 사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가끔 반찬을 만들어서 친정집에 가져다 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내 동생은 밥그릇 설거지 안 했다고 잔소리를 그렇게 하고 구박을 주더니만 형님께는 너무 지극정성인 거 아니야?
내가 딱 그 마음이었다고. 내 동생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신이 지금 형님한테 하는 행동처럼 말이야. 도련님이랑 우리 오빠랑 같아? 도련님은 할 수 있는데도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고. 우리 오빠는 지금 상처를 입고 마음 치유하려 내려온 거니까 그만큼 내가 챙기고 싶은 거지. 그리고 당신 동생이 그렇게 걱정됐으면 당신이 챙기지 왜 나한테 하라고 그래? 뭐? 아니, 내가 밥을 할 줄 알아. 뭘 할 줄 알아. 당신 휴직해 있는 동안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오는데 당신이 내 동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아이고 누가 보면 나는 가정주부인 줄 알겠어. 나도 지금 육아휴직 중이야. 내가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임신하고 출산해서 육아휴직 내고 애 키우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도련님 보살피려고 휴직 냈어? 그리고 육아휴직 내기 전에는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돈 벌어왔어. 형님 챙기는 거 반만큼만 내 동생 챙겼으면 우리 집에서도 불만 안 가졌지. 어머님 아버님도 그래. 도련님 챙기는 거 수발 드는 거 힘들어서 나한테 떠넘긴 거 아니야? 뭐라고? 아이,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한 거야? 아유 이게 어떻게 욕이야. 사실이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욕처럼 들리는 게 아니겠어? 남편은 제가 오빠를 챙기는 게 불만이라고 했고 저에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오빠를 그만 챙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인데 그게 쉽나요? 게다가 사이가 좋아도 너무 좋았던 오빠인지라 제가 더 챙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오빠를 챙기는데 힘을 썼고 그렇게 오빠는 점점 지금 생활에 적응을 하며 나아졌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너무 고맙다면서 육아휴직 중에는 원래 월급이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챙겨주셨어요. 그 덕에 조금 더 생활하는데 숨통이 트이기도 했고요. 결국 오빠는 친정집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친정집에서도 손주들을 오빠 혼자 일을 하며 키운다는 것을 불안해하셨고요. 애들이 아무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애들끼리만 두기엔 불안한 나이였으니까요. 오빠는 결국 아버지 공장에 취직을 했고 저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40이 되었을 텐데 오빠랑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서로를 잘 알고 있고 또 아버지 공장에 대해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오빠에게 도움을 줄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도 공장 일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2년 동안 시댁에서는 무척이나 핀잔을 주셨어요. 아이고 얘 이러다가 공장 빼앗기는 거 아니냐?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인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공장을 빼앗기다니요. 저희 공장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빼앗아요? 아니 사돈 어른이 예전부터 공장 일은 남자가 맡아서 해야 하는 거라고 그랬다며. 나는 네 오빠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정착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공장은 무난하게 우리 집안에 오게 되겠구나 했더니만 말이야. 어머 어머님 말씀이 조금 이상하시네요. 우리 집안이라니요? 아이 맞지. 며느리 너도 우리 집안 사람 아니냐? 아무튼 뭐 그런 걸로 말꼬리를 잡고 그러냐? 공장 주인이 누구한테 가든지 그게 어머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얘는 뭐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사돈어른 공장이 워낙 탄탄하고 그 매출도 잘 나오고 거래처도 좋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집안 사람이 공장 주인이 되는 게 좋지 않냐? 뭐 그런 의미에서 말을 한 거지. 저는 공장에 욕심 없어요. 오빠가 공장을 맡게 된다고 하면 열심히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괜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몰아가고 그래? 내가 공장 주인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우리 며느리가 큰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한 거지. 아 별다른 뜻 없다. 내가 뭐 며느리 잘 되라고 이야기한 거 가지고 왜 그래? 아이고 그런 거라면 다행이고요. 저는 공장에 대해 욕심 없으니까 공장 주인 자리에 누가 앉게 된다 한들 별 생각 없어요. 아유 그래 우리 며느리가 천사다 천사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슬쩍 말을 하시는데 이걸 2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봐도 공장에 욕심을 내는구나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아무 상관없는 시댁에서 자꾸 공장에 대해 욕심을 내니까 괜히 더 멀리하고 싶은 반발심 같은 게 들더라고요. 정작 오빠하고
저는 공장 주인이 누가 되든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시댁에서 욕심을 내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공장 주인이 제가 되면 시댁 식구들이 남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공장 주인이 누가 되려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저희 아버지께서 나이가 70이 넘어가시니까 더 이상은 공장에서 일을 하기 힘들다고 공장을 물려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이, 내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에서 더 이상 실물을 보기가 힘들 것 같다. 너희들이 맡아서 해준다면 내가 가끔 가서 참견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내가 도맡아서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공장이 알다시피 참 내실이 탄탄하지 않겠니? 지금처럼만 운영해준다면 너희들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을 거다. 아버지, 그럼 공장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일을 시작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서 실무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요. 십수년을 이해온 연희가 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준아, 아무리 그래도 공장 일이라는 게 여자가 오롯이 맡아서 하기엔 무리가 있는 법이야. 물론 연희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연준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존재하는 법이란다. 그러니 여태 네 엄마도 공장 일을 돕긴 해도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았겠니? 요즘 여자 남자가 어디 있다고요? 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아버지. 여기는 고지식한 인간들만 모여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잔말 말고 공장은 네가 물려받도록 해. 제가 연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그래요? 저야말로 연희한테 배워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닌걸요. 오빠, 아버지 말씀대로 하자. 오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빠야말로 차기 공장 주인으로 적격이야. 나보다 훨씬 이성적이고 서울에서 열심히 배워왔잖아. 학력도 나보다 좋고. 그러니까 오빠가 맡아서 해. 내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게. 연희야, 너야말로 평생을 여기서 일을 했는데 정말 괜찮겠어? 너 욕심도 안 나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대신 앞으로도 월급 빵빵하게 줘야 해. 그렇게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끝내고 당연히 이 사실을 남편에게도 알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형님이 뭘 한 게 있다고 공장을 물려받아. 장인어른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여태까지 공장에서 열심히 개같이 일하고 공장을 이만큼 키워온 게 누군데 형님이 그걸 물려받아? 아이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공장을 키웠어. 아버지께서 일구신 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데 뭘. 당신 진짜 바보구나.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을 고작 2년만 일해온 형님한테 빼앗기겠다고? 애초에 내가 욕심낸 적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그러자 남편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만 바닥에 침을 뱉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살면서 남편의 그런 양아치 같은 모습은 처음 봤어요. 도대체 뭐에 눈이 멀어버린 건지 공장을 오빠가 물려받기로 했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얼굴을 확 바꾸더라고요. 에라이, 이거 완전 멍청한 년 아니야? 내가 왜 너랑 결혼했겠냐? 학력이 기깔난 것도 아니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초부터 받아 챙겨 먹을 게 별로 없는 년을 왜 10번이나 찍어서 넘어뜨렸겠냐고. 나중에 그 탄탄한 공장이 네 몫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랬지. 내가 너랑 애를 왜 둘이나 낳고 살았겠냐고. 에이씨, 실속 하나 없는 년. 그걸 빼앗겨? 이혼해. 공장 주인 되면 잘 구슬려서 샷다맨이나 하고 살 수 있을 줄 알고 10년 가까이를 기다렸는데 이거 완전 남 좋은 일 시킨 거 아니야.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 멍청한 년? 그리고 공장 주인이 될 걸 생각해서 나랑 결혼을 한 거라고? 그럼 너랑 왜 결혼을 하냐? 받아 챙겨 먹을 게 있으니까 한 거지. 이씨, 얼굴도 못생긴 게. 남편놈 그러더니만 이혼하는 거다라고 외치고 집을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몰아붙잡을 사이도 없이 나가버렸으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날 저녁 혼자 분을 삭히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했다가 적어도 남편놈이 저에게 한 짓은 알겠지 싶어 사과라도 할까 싶어 받았더니만 더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공장을 누구한테 넘겨? 그걸 왜 사돈 총각이 가져? 제일 경력도 얼마 안 되는데. 사돈 어른이 공장은 남자 거라고 했다길래 나는 우리 둘째 아들이 냉큼 사장 자리에 오르는 줄 알았다.
내가 말이야 공장 멀어서 출근하기 싫다는 놈 아침마다 깨워서 보낸 이유가 뭔 줄 알아? 남자 준다고 하길래 우리 아들 줄까봐 그랬던 거라고. 근데 그걸 두 눈 다 뜨고 빼앗겨? 이 속절없는 며느리냐나. 정말 미치고 펄쩍 뛰는 줄 알았죠. 그걸 왜 도련님이 가져간단 말입니까? 정말 공장 주인 그 밥그릇 하나 때문에 저랑 결혼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게 맞더라고요.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는데 남의 편이었어요. 남의 편만도 못한 버러지 놈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는 거냐고요. 그 뒤로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만 덜렁 보냈고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 건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더라고요. 이혼 서류 도장 찍었어? 집이고 뭐고 너 육아휴직하는 동안 돈 안 벌어왔으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서 집값은 7대 3으로 나눠. 불만 없지? 애들은 키우고 싶으면 네가 키우던가.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 이상은 못 주고 나머지는 잘난 네 오빠한테 달라고 그래라. 저는 정말 제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2주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알렸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자식이 모두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큰 실망을 하셨죠. 정말 큰 죄를 지은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 놈이 안면몰수하고 나오니까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혼이라는 것보다 그 나쁜 놈이랑 평생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셨죠. 그렇게 2주일 후 대표 취임식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일부러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부르셨어요. 어차피 도련님이 계속 친정아버지의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았죠. 저는 도련님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콩고물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친정아버지 공장에서 으스대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혔죠. 공장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사장님의 사돈이다 하면서 하도 떠들고 다녀서요. 그렇게 대표 취임식이 되었고 오빠랑 저 둘 다 정장을 멋들어지게 입고 자리에 앉으니 남편 놈이 슬쩍 와서는 비아냥거리더군요. 너는 왜 차려입었냐? 뭐 틀러리 주제. 하여튼간 집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꼴이라고는. 왔으면 조용히 앉아서 구경이나 하다가 너 상대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래, 닥쳤던 계지붕 쳐다본다고 네가 대표 자리에도 못하는 꼴 구경하러 왔으니까 잘 보다 갈게. 그렇게 대표 취임식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새 대표님이 올라와서 취임 인사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눈이 왕방울만큼 커지는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왜냐하면 저희 오빠가 아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저의 대표 취임식을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회사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표로서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전 남편 놈이 벌떡 일어나는데 저희 친정오빠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공동대표인 이연준이라고 합니다. 동생과 함께 대표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서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귀사의 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오빠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빠에게 꼭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고 오빠는 그 자리가 부담이 된다고 계속해서 거절을 했어요. 저와 아버지는 오빠에게 책임감을 다 떠넘기는 게 무리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실무에서는 더 빠삭하게 공장 일을 꿰차고 있는 저였기에 제가 공동대표로 그 자리를 함께 차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오빠는 공동대표라면 부담감이 덜 한다면서 각자 할 수 있는 일과 분야가 있으니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아버지의 공장을 이끌어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대표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될지 공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빅뉴스였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공장 내부에서도 반반으로 의견이 갈렸거든요. 아버지의 뜻에 맞춰 남자가 대표 자리에 올라야 한다고 고지식하게 구시는 분들도 있었고 실무는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
공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에 빠삭한 사람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데 아버지께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죠. 오빠와 저는 공장을 더 늘려가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수주를 더 받아서 공업용 페인트 사업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풀의 용도를 더 늘려가기로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에는 누구 한 사람에게 몰아서 주는 것보다 각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 공동대표로 앉히는 것이 훨씬 보기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듯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오빠와 저는 서로에게 협력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이라는 공통점도 아이를 육아해야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기 때문에 오빠와 저는 그 어떤 가족들보다 더 돈독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공동대표 자리에 올라 대표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니 남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면서 거의 기절할 듯이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주저앉더라고요. 간략한 인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임명이 되었다는 명패도 받고 취임식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취임식이 끝이 난 다음 득달같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니, 공동대표라니. 며느라가 어떻게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있냐? 어? 공동대표가 된다고 말을 하지. 여보, 난 여보가 해낼 줄 알았어. 대표라니. 그럼 이제 실무자는 당신인 거지? 형님은 그냥 무늬만 대표인 거 아니야? 야, 진짜 잘 됐다. 여보는 얼어 죽을 무슨 여보야. 누가 며느리예요? 협의 이혼 중이고 지금은 숙려 기간인데 누가 가족이라고. 숙려 기간 뜻 몰라? 여보,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잖아. 애들을 어떻게 혼자 키우려고 그래? 내가 할게, 내가. 앞으로 육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바깥 일에만 집중해. 내가 내조를 할게. 내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네 도움 같은 건 하나도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아니 얘 어떻게 지 아비한테 거짓하는 소리를 할 수 있니? 어? 그동안 네가 우리 가족에게 서운하게 행동했던 거 다 잊어주마. 그러면 우리 둘째는 여기서 일한 지 시간도 꽤 흘렀겠다. 아니 어디 뭐 이사 자리라도 주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혼하기로 한 거 번복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대표로 앉은 이상 도련님 아니 김우영 씨는 해고입니다. 그동안 태도도 불량했고 어디 하나 제대로 일을 한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대표 사돈이라고 으스대기만 했지 일도 몇 년째 실수 반복이고요. 이런 태도로 일에 임하는 사람은 저희 공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가족을 해고해? 그건 경우가 아니지. 이제 가족 아니라니까요. 이혼할 거라고요. 이혼. 여태까지 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이 누군데. 아주 그냥 어이가 없어서. 지발로 나간 사람 제가 왜 붙잡습니까? 돌아온다고 해도 죽어도 싫습니다. 저는. 아우 예. 지금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거야? 아니죠. 대표 자리에 못 앉을 것 같다고 무시를 먼저 해댄 게 누군데요? 제가 사자우를 지르는 것 마냥 큰 소리를 내니 시댁 식구들 전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어쩌겠어요?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남편 놈의 이중적인 모습을 다 본 뒤라 정내미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혼 번복은 없다고 했고 이혼 못하겠다고 배째라 하는 남편 놈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남편 놈 소송이라는 말에 혹시라도 재산 분할에 제 값을 받지 못할까 봐 얼굴이 싹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바로 도련님 앞으로 가서 해고 통보도 날렸습니다. 그건 어찌 이랬는지. 양심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겠죠. 매번 지각에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무능력한 김호영 씨는 이쯤에서 저희 회사 작별하는 걸로 하죠. 좋은 인연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마주칠 일 없도록 합시다. 그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주저앉아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꼴조차 보기 싫더라고요. 아이고 아들 둘 있는 게 하나는 이혼남에 하나는 백수라니.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 아이고 내 팔자야. 물론 하나도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이혼 못하겠다고 배째라 나온 것과는 달리 숙려기간이 끝나고 재판장에 나와 이혼하겠다고 하는 전 남편 놈을 보면서 재산 분할이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깔끔하게 이혼을 했고 법원 앞에서 우물쭈물하며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애들 양육비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꾸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도 양심이 있으면 그따위로 말 뱉어놓고 사과는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했겠죠. 저는 그 뒤로 오빠와 함께 열심히 공장일 하는 중입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궈두신 공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저랑 오빠랑 둘 다 힘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려고요. 아버지께서도 그런 저희를 믿어주시며 열심히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이 더욱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